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부터 5월 종합반 시작인데요. 제가 회계 가리키니까 당연히 제가 첫 타자로 먼저 나와야 되고요. 저희 오늘 첫날이니까 OT를 좀 할 건데 OT를요. 일단 첫 번째로 강사 소개 저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밖에 없는데 제 실강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여기 개인 핸드폰 번호 적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는 사실 못 해드려요. 좀 수업하고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12시간 안에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다 복습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강의 보시면 질문 답변 하실 수 있거든. 질문 여기 물어보시면 되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3층에 강사실이 있는데 그 강사실에 이 해커스 경영에 있는 강사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제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리가 제일 구석에 있어요. 짬이 좀 있어서 제일 구석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노크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이 열었는데 제 질문이고 이런 게 하루에 막 네다섯 번씩 있고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다가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내일 찾아와 보셔도 되긴 하는데 문자를 좀 너 지금 가도 되니? 너 있니? 이런 거 좀 물어보셔야 되니까 문자 주시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제가 쉬는 시간에 여기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 교재인데 해커스 중급회계 원인데 제가 강사 시작한 지 8년 됐고 회계사 시험 붙은 지 11년 됐거든요. 그래서 합격자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책을 해커스 와서 이게 지금 5판째인데 작년에 1판 내고 이번에 2판 내면서 책을 개정할 거 하면서 전면으로 좀 바꿨기 때문에 초판이 조금 오타가 많아요. 그 초판이다 보니까 완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 내에 가면 정오표가 있어요. 정오표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셔도 되고 제가 정오사항은 수업 시간에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 체크하셔도 돼요. 저희 교재 보시면 회계사 세무사용 교재입니다. 회계사 세무사용 교재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중급회계 책 중에서 회계사 세무사 책이 제일 자세해요. 보통 이 수험가 책이 제일 자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2021년 시험 대비고요. 교재가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파란색으로 줄 쳐놨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드리긴 할 건데 뭐 놓치신다 하더라도 파란색 돼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작년판에는 없던 건데 에디셔널 코멘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 같은 거 들어오는 것들을 에디셔널 코멘트에 다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에디셔널 코멘트를 읽어보시면 되고 이해가 되시는 부분은 복습할 때 에디셔널 코멘트는 별로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거 아니고서는 다섯 번째로 셀프 스터디가 있는데 얘는 실제로 저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구를 넣어놨거나 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놨기 때문에 셀프 스터디는 복습할 때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쵸? 제가 읽지 말라는 거는 읽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언급도 할 거지만 뭐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재무회계 키핸드북이 있는데 제가 주말반 분들은 사지 말라 그러는데 이 주중반 분들은 사셔야 돼요. 주말반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걸 리뷰를 못해요. 근데 제가 오늘 내일까지는 넘어가고 내일 모레부터는 전 시간에 배웠던 걸 리뷰할 거거든요. 뭘로 할 거냐면 이걸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중급회계 이게 원이에요, 원. 보시면 이게 700페이지가 넘는데 2도 7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럼 합치면 1400페이지죠. 여러분이 기본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객관식 강의랑 나중에 1차 버티시면 2차 강의까지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내용 거기에는 근데 보통 모든 수험서들이 1차 시험책이랑 그 객관식 연습서 책에는 내용 정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 이만큼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하루에 공부하는 게 재무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 요약서를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약서를 냈는데 요걸로 여러분 이번에 기본 강의 들으시고 올해 말에 객관식 들으시고 내년에 2차 시험까지 볼 때 다 요걸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제가 복습하면서 필기해야 될 거랑 체크할 것들을 웬간하면 여기에 단권화 시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내가 기본 강의 때부터 수업 들었던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놔야지 나중에 2차 때도 헤매지 않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단권화 하실 수 있게 웬간하면 사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객관식 때 살 거기 때문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렇고요. 네. 나중에 1차 때, 2차 때도 다 사용할 겁니다. 재무회계 공부 순서인데요. 재무회계 공부 순서를 보면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중급회계 1, 2, 저 인문 강의 고급회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 물어볼게요. 나 사실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오긴 했는데 회계 원리 안 듣고 왔다. 손 좀 들어주실래요? 괜찮아요. 하나, 둘. 괜찮아요. 두 분밖에 없어요?
오케이. 한 세네 분 될 것 같은데 회계 원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 내일까지는 그냥 썰 푸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근데 다음 주 한 4회차 수업부터는 저희가 3장 뒷부분 나가면 그때부터는 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오픈했으니까 여러분 그 복습 동영상 말고 회계 원리 강의도 열려 있을 거예요. 요거 1장부터 3장까지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늦어도 이번 주내 1장부터 3장까지 1강부터 3강이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니까 한 12개 정도 될 거예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 그거 안 들으면 드롭이에요, 드롭. 그쵸? 반드시 들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중급회계에서는 회계 원리를 들었다고 가정하니까 들으셔야 돼. 반드시. 두 번째로 중급회계 입문인데 기본반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중급회계랑 회계 원리랑 간극이 좀 크기 때문에 중급회계 입문을 만들어 놨는데 얘는 회계 원리를 예전에 대학교 때 들어서 회계 원리를 또 듣기는 싫은데 중급회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아니면 나는 중급회계를 안 들었다. 그런 분들 회계 원리 대신 한번 들어보라는 거거나 저희가 주중반은 중급회계를 한 140시간 하거든요. 근데 주말반은 70시간 한단 말이에요. 나 주말반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주말반은 그래서 제가 되게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주말반 분들은 이거 제공해 드리고 요거 듣고 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훨씬 자세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 보시는 분도 회계 원리를 들으시고 얘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를 별도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법 입문도 여러분 제공되거든요. 세법 입문. 제 생각에 세법 입문은 중급회계 1까지는 들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는 실강에서 세법도 같이 나가는지 바로 안 나가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실강분도 중급회계 1까지는 세법을 안 들으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중급회계 1 끝나고 자본까지는 배우시고 세법 입문을 듣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세법 입문이라고 해서 입문이 붙어 있었으니까 회계 원리 정도로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중급회계 1까지 듣고 들으셔야 훨씬 효율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급회계 1부터 시작할 건데 다시 한번 회계 원리 듣고 오시면 좋고 회계 원리를 들은 지 좀 오래되셨다. 대학교 때 들었는데 한 2, 3년 됐어요.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 강사분들마다 설명하는 스타일이나 계산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중급회계 1, 2를 지금부터 나갈 건데 중급회계 1, 2는 자산부채 자본까지 가리키고 중급회계 2는 특수 회계들을 좀 가리키는데 이거에 대한 복습이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요거에 대한 논리는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여기서 응용돼서 쓰기 때문에 중급회계 1을 잘 하셔야 돼요. 1을. 그리고 중급회계 1까지는 논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 이어지지만 중급회계 2는 단원별로 논리가 틀리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귀한 시간 내셔 오셨으니까 중급회계 1 끝날 때까지는 그 결석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자기야 학원이 중요해? 오늘 그냥 같이 있어. 가지 마. 그러면 뭐라고 그러셔야 돼? 나도 너무 그러고 싶은데 중급회계 1이라 2 때는 내가 결석할게 그러시면 돼요. 근데 1은 안 돼요. 1은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인데 중급회계 1을 완강 못하면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빠지시면 안 돼.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수업하면 그날 수업한 게 오후쯤 올라온다고요. 편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오후 한 2시쯤 올라와요. 근데 아침에 빠졌으니까 오후에도 분명히 안 하고 오실 거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와요. 근데 전 시간을 못 들으면 그 다음날 아침 수업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몇 개가 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8강이 하루에 저희가 4강씩 나가거든요. 8강이 밀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오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세무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결석하시면 안 되고 난이도를 좀 얘기하면 난이도는 당연히 중급회계 2가 더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중급회계 2가 어려워요. 당연히.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 시험 난이도. 보시면 우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중급회계 1에서 11문제에서 12문제가 나오고 재무회계가 25문제니까 중급회계 2가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빠질 때는 있어요. 고급회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보통 반반 정도 나온다고요. 중급회계 2가 사실 한두 문제 더 많아요. 근데 혹시 미리 공부를 하셨거나 선배들이 요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회계사 듣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중급회계 1 버려.
아, 중급회계 2 버려. 중급회계 1만 해도 1차 합격해 그런다고요. 2차는. 저희 최근에 보면 2차 시험 한 5년 동안 중급회계 2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중급회계 2를 잘해 주셔야 되고, 중급회계 1을 제끼면 기본적으로 한 13문제 정도를 그냥 틀린다는 가정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꽈락 4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급회계 2를 잘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왜냐면 실제 시험 난이도는 어떤 게 어려울까요? 중급회계 1이 훨씬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입학한 지가 거의 20년 돼가니까 요즘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자식들은 딸들이 6살, 4살이라 수능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 때 보면 공통수학 있고 미적분 있고 확률통계 있고 그랬잖아요. 배울 때는 일반 수학, 공통수학이 쉬워 보이지만 미적분 같은 게 배울 때 어렵잖아요. 그쵸? 문제는 뭐가 더 쉽게 나와요? 이 자식아, 미적분 원래 어려워서 난 아예 제꼈기 때문에 미적분 어렵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공통수학이 훨씬 어렵게 나온다고요. 왜냐면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상외로 이과이신 분 있나요? 수학 2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고요. 단원 자체가 난이도기 때문에. 저희도 대부분 중급회계 2를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급회계 2에서는 실제 시험에서 응용이 안 돼요. 배웠던 게 그대로 나온다고요. 근데 1은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우면 중급회계 1이 어려워요. 중급회계 1을 좀 탄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요게 한 60% 이상 하고요. 얘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수업 할애도. 수업 할애량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중급회계 1을 잘해야 2도 잘하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고급회계가 있는데,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 회계사랑 세무사랑 보면 중급회계 차이가 있냐 없냐 고민하시면서, 저는 회계사 공부할 건데 이 세무사 기본반 촬영을 한 중급회계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저는 세무사 공부할 건데 회계사 중급회계 강의 촬영한 걸 들어도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중급회계까지는. 실제로 요즘은 세무사 1차 시험이 길이만 짧지, 문제의 길이만 짧지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급회계까지는 회계사 세무사 강의가 동일해. 완전 동일해. 완전 동일해. 그러니까 이 강의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이 들어도 되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 당연히 들어도 되겠죠. 다른 분이 강의하시는 것도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이 들어도 돼요. 이걸 들으시겠지만 그래요. 그렇다고요. 근데 회계사랑 세무사 차이 나는 부분을 보면, 회계학만 놓고 보면 고급 회계가 차이가 많이 나요. 회계사 같은 경우엔 1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저희는 0, 1, 2, 1, 0, 1, 2 이런 식으로 가요. 작년에 0문제 나왔거든요. 올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몇 문제 나올까요? 2문제가 합리적인 가정이라고요. 보통 2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회계사는 고급 회계가 문제도 어렵고 2차 시험에는 한 4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엔 고급 회계가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이 세무사 시험에 유구한 역사 동안. 그래서 실제로 이 고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는 별도로 한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60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저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제가 1차 시험 임박해서 3시간짜리 특강 하거든요. 3시간짜리 특강만 들으시면 맞출 수 있어요. 정말로. 2문제 나오든 1문제 나오든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고급 회계는 제가 나중에 특강 때 할 거예요. 저희는 이 종합반 시간에는 중급 회계만 할 거예요. 모든 세무사 종합반이 그래요. 괜찮죠? 근데 하도 이게 좀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 4월 반에서 그냥 수업 내 할까도 고민 중입니다. 보강식으로 한 3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고급 회계는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특강 때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넘겨보시면 재무회계 수업 구성이 있는데, 저희 140시간이에요. 140시간. 근데 140시간 갖고 못 끝내요. 그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하면 140시간 내에 끝낼 수도 있어요. 배경 설명을 하나도 안 하면 140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데,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썰을 풀고 좀 재밌는 얘기나 사례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보강은 6회 정도 있을 거예요. 6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돼요. 6회 정도는 있을 거예요. 6회 정도 하고요. 중급회계 20회 정도 나와 있는데 20회는 뻥이고요. 한 24회 정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급회계 2 15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20회 정도 해요. 그래서 한 보강이 한 6회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급 회계는 나중에 특강 때 할 건데, 이번에는 수업 중간에 할지 안 할지는 그때 제가 진도 봐서 결정을 할게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이 듣는다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7월 달에 별도로 찍을 거니까 이거 듣고 7월 달에 제가 고급 회계 찍는 거 들으시면 돼요.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1차 때 여러분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이 배점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학이 중요하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요? 듣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 저희가 우리 마지막 시간에 상담할 거예요. 1대1로. 근데 회계사 시험 붙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세법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세법. 근데 일단 1차 시험만 놓고 보면 회계랑 세법이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이 회계랑 세법에서 꽈락 4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작년에는 재무회계가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60% 정도가 꽈락이었어요. 그 100명 중에 60명은 100점 만점에 40점을 못 넘었다고요. 재무회계가 1차 때는 제일 어려워요. 성적이 잘 안 오르기 때문에. 세법 같은 건 1차 때 그래도 어렵지가 않은 게 세무사 같은 경우는 말 문제가 많다고요.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막판에 이 조특법이나 국세기본법 이런 거 단기 특강 들으시고 하시면 뭐 꽈락은 쉽게 넘겨요. 어차피 행정소송법이랑 뭐 선택법 같은 행정소송법이랑 재정학에서 고득점 하시기 때문에 회계만 꽈락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때 사실 재무회계 제일 중요하고요. 2차 때도 이런 말 그렇지만 재무회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설명회 때 전체 2차 때 400점 배점 중에서 300점이 세법이라고요. 모르셨나? 2차 시험 가면 세무사 같은 경우엔 회계학 1부, 재무회계랑 원가가 100점이고요. 회계학 2부가 회계학이 아니라 세무회계거든요. 세법 계산. 그게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법학 1, 세법학 2가 있죠. 이게 100점, 100점에서 400점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다년간 수험생들을 보니까 벌써 저도 강의한 지 8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회계학 2예요. 회계학 2. 세무회계 계산. 여러분들이 워낙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세법학 2에서 회계학 2에서 꽈락만 안 나면 합격에 근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회계학 2에서 꽈락만 하면 돼요. 고득점 절대 안 나온다고요. 뭐 한 7, 8년 공부하시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2년 정도이기 때문에 회계학 2에서 꽈락만 면하시면 돼요. 세법학 1, 2는 이런 말 그렇지만 뭐 원재훈 선생님은 다른 얘기 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똑같이 점수가 나와요. 보통 2, 3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동차생이던 유예생이던 3차생이던 그 세법학을 공부하면 점수대가 비슷하게 한 3, 4점 정도 차이 나지 비슷한 언저리로 나와요. 대부분 그렇다고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학이 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회계학 1이. 그래서 회계학 1에서 고득점을 해주셔야 이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어요. 회계학 1에서. 2차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계학 1이 쉽기 때문에 고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하실 때 이 기본반에는 세법도 중요하지만 중급 회계를 특히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걸 지금 잘해놔야 나중에 객관식 때 나중에 2차생 됐을 때 회계 시간을 줄이면서 세법학 1, 2랑 세무회계 하면서 나머지 것들 명과락하고 요거 고득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합격이에요. 오늘 집에 가셨더니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죠. 이제 세무사 공부한다는데 그래 뭘 배웠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 무조건 재무회계 고득점이야. 무조건 이거예요. 재무회계를 고득점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수업 구성은 이렇게 되고 넘겨보시면 네 계정이 있어요. 회계 계정이 2018년에 요거 두 개가 개정이 됐고 2019년에 요게 개정이 됐고 2020년에 요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책은 개정된 사항들이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개정을 찾을 필요는 없고 또 수험생들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내년엔 뭐가 개정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세법은 매년 개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듣고 나시면 뭐 큰 줄기가 개정되는 건 아니지만 연초가 되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특강을 막 한다고요. 저희는 최근에 이 3년 동안 불꽃같이 이렇게 개정됐지만 당분간은 개정될 게 없어요. 선생님 보험 계약이 바뀐다고 하던데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사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면 한 향후 2년 사이에는 굵직한 개정이 없기 때문에 요거 그냥 계속 공부하시고 여러분 세무사 회계사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간 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랑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얘기들 하면 제가 잘못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10년 이전에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완전히 틀려요. 2011년도에 IFRS로 개정됐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회계를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완전히 틀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고 넘겨보시면 준비물인데
첫 번째로 계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계산기를 이번 주까지는 안 쓰고 다음 주 아마 수요일부터 쓸 거예요. 계산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공학용 계산기 쓰면 안 되냐? 난 이과생이라 공학용 계산기가 있는데 이러시는데 회계사 시험이랑 세무사 시험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속칭 쌀집이 계산기, 쌀집 계산기 카시오를 사셔야 되고요. 12자리보단 14자리가 좋아요. 회계는 숫자가 안 큰데 세법은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경우 실제 시험에도 숫자가 뭐 100억, 1000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자리를 사시는 게 좋아요.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가 되시고 실무에서도 계산기를 쓰시니까 좋은 거 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무에서 계산기 안 써요. 엑셀 쓰지 누가 계산기 씁니까? 엑셀 쓰면 혼나요. 이게 이거 쓰면 혼나요. 이게 치면서 오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안 쓰지만 여러분이 수험생활 내내 계산기를 쓰거든요. 좋은 걸 쓰면 이 칠 때 소리가 좀 들라요. 그래서 이게 카시오 사셔야 되고 저한테 막 모델명 물어보시는데 저 모델명 몰라요. 그냥 인터넷 보면 회계사 세무사용 계산기 하면 나와 있어요. 그거 사시면 되고 정마트에서 사시고 싶으신 분은 이건 있어야 돼. 계산기를 보시면 MC, MR, M 플러스 M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는 붙어 있어야 돼요. 계산기에. 요건 저희가 반드시 쓰거든요. 그래서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가 붙어 있어야 되고 곱하기를 두 번 늘렸을 때 곱하기나 나누기를 두 번 눌렀을 때 상단에 K가 떠야 돼요. 이게 연속 계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되면 어떤 계산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모델명 물어보고 나 카시오 무슨 JS 4000 샀는데 요거 맞냐 이러시는데 몰라요. 그 M-M 플러스 MR K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 연습장 2차 답안지인데 스프링 노트를 쓰셔도 돼요. 스프링 노트를 쓰셔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2차 시험장 가면 그 손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2차 시험장 가면 시험용 답안지를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2차 시험을 저희가 풀어요. 연습도 좀 할 겸 저희 저 돈 받는 거 없고요. 학원도 연습장은 남는 게 없어요. 카운터 가면 2차용 답안지 달라고 그러면 그 요만한 거 줘요. 5,000원인가 그럴 건데 그거 갖고 오셔서 거기에 필기를 하고 여기에 옮겨 적으셔야지 필기하는 거를 수업하시면서 필기하는 걸 책에 옮겨 적는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뭐 필기된 거 대부분이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기량이 꽤 돼요. 그래서 이걸 책에 옮겨 적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 연습장에 하시고 집에서 복습하실 때 정말 옮겨 적어야 될 것만 여기 옮겨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장을 좀 사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퀴즈도 보고 그런다고요. 그럼 퀴즈 볼 때도 나 지금이야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야 말문제지만 다음 주부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장으로 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저희가 사실랑 다른 게 사실은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한 30분 있다가 탁 넘기고 이렇게 보지만 저희는 계속 계산기 쓰고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일반 동네 독서실 가면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쫓겨나는 거 시끄럽다고 많이 써보셔야 돼요. 써야 돼. 써야 느는 거지 눈으로 보는 거 절대 안 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장을 좀 사시고 웬간하면 일곱 번째로 수업 진행인데 9시에 시작하면 일단 한 30분 동안 전 시간 리뷰할 거예요. 그 내일까지는 안 할 거고 내일 모레부터 그래서 키앤드북으로 리뷰를 할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전 시간 리뷰하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데 이제 9시 돼서 수업하려고 강사실에서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줍게 물어봤죠. 어디가? 아, 이거 9시잖아. 그랬더니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안 먹었어요. 저 아침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리뷰하실 거니까 내려가서 좀 먹고 올게요. 하고 계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전시간 리뷰할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9시에 오셔서 꼭 들으셔야 되고 이거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새로운 단원을 나가면 새로운 단원 시작하고 나면 한 20분 동안은 배경 설명을 한다고요. 요걸 안 들으면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첫 시간은 인도니까 전 시간 리뷰하고 배경 설명해서 뻘소리 하니까 안 올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론이나 그 교재 내용은 제가 PPT로 띄울 거기 때문에 간혹가다 좀 집이 되게 좀 멀으셔서 왔다 갔다 할 때 복습 강의를 좀 듣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자세긴 한데 책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수업 시간에 다 수업 책 내용을 PPT로 띄우니까 그냥 화면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시면 되고 문제풀이는 문제 띄우고 제가 여기다 다 필기할 거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결석을 3회 이상 하시면 안 돼. 진짜. 진짜. 여러분, 그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오셨겠죠. 아, 전 지금부터 마음 먹으려고. 아, 그래도 됩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 다 이게 성실해야 붙는 시험이라고요. 이 단소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실해야 붙는 시험이라고요. 그 뭐 제가 OT 때나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그 용산에 카투사를 나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그래서 진짜 제대하고 유럽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딱 복학해서 6개월 만에 제가 회계사 1차 시험 붙었거든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6개월 만에. 물론 이게 딱 커트라인에 붙었지만 제일 똑똑한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건방 떨었어요. 1차 6개월 만에 붙었으니까. 제가 그때 카투사 나왔기 때문에 토익도 거의 만점 갔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2차 시험을 내리 3번 떨어진다고요. 제가 진짜 그 대충 공부를 했거든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석을 안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빠지면 앞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안 오고 싶어진다고요. 결석도 습관이라. 그래서 빠지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이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붙는 시험이에요. 똑똑한 건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사회생활 하셨거나 대학교에 있으셨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수업 듣는 게 되게 힘들어요. 4시간 수업 듣고 점심 먹고 독서실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복습하면 수업 4시간 들었으면 복습하는데 한 6시간 걸려요. 그럼 하루 한 10시간은 앉아 있어야 된다고 정말로. 그럼 문제가 뭡니까? 못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해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세계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세무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10시간 앉아 있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빠지시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뭐 물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빠지는 분들 있겠지만 웬간하면 안 빠지셔야 돼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 강의는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산 이런 거 좀 틀려도 돼요. 논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동네를 배회하거나 학생들 독서실이나 학생들 담배 필 때 뒤에서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숫자는 나오더라고 풀긴 풀려 이래요. 그럼 진짜 우라가 터져요.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들었던 내용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냥 모르겠는데 외워서 했어. 그러면 어차피 시험장에서 틀려요. 제가 최대한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할 테니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셔야 돼. 옆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 하지만 나중에 복습할 때는 손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복습할 때 반드시 써보셔야 돼. 이게 수업했던 내용을요 눈으로 보면 1시간 내에 다 본다고요. 제가 중요했던 것들만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손으로 써보면 한 4시간 걸려요. 정말 4, 5시간. 그러니까 복습할 때 꼭 4, 5시간 손으로 써보셔야 돼.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하고 싶고요. 네 번째인데 제가 처음에 중급회계 수업을 이 군대에서 주말반으로 들었다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앉아 있는데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한 30분 지나면 혼자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완강을 했어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천천히 나가고 해도 당연히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몇 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보면 진짜 안 하고 싶어진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수업하면 나는 모르겠는데 옆 사람 막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끄덕끄덕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대부분 100% 이해하는 분들 없어요. 회계를 처음 듣고 이해하면 천재지.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랑 내용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들으면 어려워요. 그쵸? 그럼 모르는 거 체크하고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올 때 100% 이해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좌절. 이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 공부를 하면 우리 어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점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희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한다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미궁에 빠져요. 이렇게 된다고요. 나 어느 순간 올라가는 거지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만 하실 때 한 달, 두 달 정도는 처음에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버텨내시고 시간을 좀 투입해 주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저도 이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강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면 초반에 저도 속으로 이런 생각할 때 얘가 될까? 이런 생각 들게 하는 친구들이 정말 있어요. 저희 학원 보면 저희 데스크에 가끔씩 나오는 잘생긴 친구 있다고요. 합격해갖고 막 원지현 선생님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음에서 막 이렇게 잘생긴 남자애 한 명 있다고요. 걔가 제가 4년 전에 가르쳤던 애인데 그 20개월 만에 붙은 거거든요. 제일 베스트 코스가 20개월이에요. 20개월 사실 동차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잘 물어보시는데 몰라요. 가끔씩 보면 전혀 기대 안 했던 애들이 찾아와서 동차했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고 그래요. 동차는 좀 운이 따라야 되는데 보통 제일 베스트가 여러분 딱 요 시점에서 시작해서 2차 유예로 붙으면 2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 친구도 유예로 2차 20개월로 붙였는데 처음에 왔을 때 잘생긴 애가 아침에 수업하려고 왔는데 민소매 입고 온 거예요. 팔뚝 막 이만하고. 그 또 늦게 들어와. 그래서 꼭 앞자리 앉겠다고 늦게 가서 앞자리 턱턱 걸어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여기 앉고 막 민소매 입고 제가 그 학생을 보고 처음에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씨 오늘 이번 중학반 망했네. 분위기 안 좋네 이랬다고요. 물어보는 것도 처음에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체력이 좋으니까 우직하게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봐도 물어보는 수준이 달라지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 보면 스파르타반이라고 저희 학원이 1년에 한 번 그 애들 모아갖고 3개월 동안 시험 직전에 첫 문제 풀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람이 꽤 많아요. 그 1, 2등 하는데 1, 2등 하는 애가 있는데 작년에 1월 기본반 들었던 친구예요. 저도 속으로 그 학생 막 물어볼 때 얘가 될까 막 이런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냥 우직하게 하니까 갑자기 너무 잘하는 거야. 갑자기 저한테 오는데 선생님 이거 오타인데요. 이거 막 오타도 찾고 오리도 찾고.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하면 극복이 돼요. 그렇죠? 제가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우직하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회계사도 세무사도 우직한 사람이 합격하니까 좀 이 기본반 또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아이 컨택하면서 많이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보려면 고개 숙이지 말고 대답하시고 틀리면 개가임 당하고 그러면 돼요. 그럼 는다고요. 그래서 이 주말반 같은 경우엔 점점 이 자석이 하객진처럼 가운데가 펴요. 이렇게 된다고요. 나 물어보는 거 싫어갖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뭐 요 정도면 제가 뭐 다 물어볼 거지만 그렇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회계사 세무사라는 직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 회계사지만 직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무사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그냥요. 세무사 왜 오셨어요? 좋아하세요? 왜 좋아요? 안 여기서 보니까 좋아 보여요?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대부분 문과시죠? 문과가 진짜 취업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든든한 영업이랑 금융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 약학과 나와갖고 서울대 약학과에서 석사까지 하신 분이랑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을 놓친 게 좀 후회되긴 하는데 그분이 그 노바코성가라고 세계 1, 2등 하는 제약회사에서 그 직장인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그 제약회사에서 무슨 일 하실까요? 서울대 약대 학사 석사 나왔어. 약사야. 제약회사에서 무슨 일 할까요? 약 만드는 거 하겠지, 그쵸? 개발하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마케팅이에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랑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 뭐 알아야 마케팅을 하지. 저희 와이프도 은행 다니는데 제가 퇴사시켰지만 그 은행도 요즘에는 그 점점 인원이 줄어요. 그렇다고 결국 영업인데 영업도 요즘 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요. 마지막 남은 게 이 재무랑 회계예요. 재무랑 회계 세법. 재무랑 회계 세법이라고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기술이 AI가 발달됐으니까 세무신고 다 기계가 할 수 있다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면대면으로 세무 공무원이랑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은 기계가 하지만 결국 논리는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회계사 세무사가 AI가 발달돼도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기장은 아니는데 기장 같은 거 뭐 얼마나 된다고.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계사 세무사가 AI로 100% 대체될 세상이면 이미 매트릭스 때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이미 매트릭스입니다. 되게 좋은 직업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보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누구의 터치를 안 받아요. 다 내가 대표잖아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을 가도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뭐 이슈가 터져도 파트너라고 하죠. 전무님이나 상무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요. 내가 이 회사의 인차지는 나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 회계사나 세무사는 사회초년생 이제 세무사 시험 붙고 나서 사회초년생이 되면 사회초년생부터 이 책임과 의무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막 누구한테 터치하고 터치받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물론 수습 때는 좀 배워야 되니까 터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존댓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계법인 내에서도 상호 존대해요. 파트너님이 존댓말하지 반말하지 않아요. 정말 친하고 술 먹고 기분 좋을 때나 반말 한번 할까? 그럼 나도 고마워요. 날 친하게 생각하다 보다 존댓말 하는 거 보니 그러지. 어딜 가도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고요. 다만 좀 아셔야 되는 게 투입은 좀 해주셔야 돼. 투입은 공부를 좀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어중간히 한다고 되진 않아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정말 좋은 직업이라는 건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됐지만 선생님들은 강의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합격생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제 수업을 좀 나가볼까요? 이제 좀 쉬고 싶으신데 어떡하죠? 한 30분 정도 수업을 더 할 건데 괜찮죠? 30분 정도 수업을 더 할 건데요. 넘겨보시죠. 교재 첫 페이지. 자, 10페이지 보시면 1장에 재무회계 위가 있어요. 재무회계 위. 우리 오늘은 그냥 저랑 재밌는 얘기만 좀 하고 갈 거예요. 우리 어차피 합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결국 오늘 1장에서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오늘 완전 웃긴 얘기만 하자 괜히 왔어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듣고 저랑 합을 좀 맞추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시작을 해보죠. 회계가 뭐예요? 제가 회계사 공부 시작했을 때 아버님이 중간에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윤도나 네가 회계사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돈은 대주는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회계가 뭐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몰라 이랬다고요. 그냥 하는 거지 뭐 나도 몰라 그랬다고. 회계가 뭐예요? 회계원리 들으셨다면서요. 회계가 뭐예요? 아 이런 거 곤란한데? 잘하시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자, 회계가 뭡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이게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뭘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주식 투자 잘 안 해요. 근데 제 주변에 주식 투자를 진짜 많이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맨날 잃어요. 맨날 잃어.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이제 세무사가 되시면 알겠지만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면 친구들이 그렇게 주식 정보를 많이 물어본다고요. 나도 몰라. 근데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술자리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도나 너 모뉴엘이라는 회사 아니? 이 회사가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빌 게이츠가 극찬을 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에서 남아있을 대기업은 모뉴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투자하려고.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또 털리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따라 얘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제가 술 먹다가 말고 야 내가 웬간하면 안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하고 모뉴에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한번 열어봤어요. 재무제표를 회계 원리는 들으셨다는 가정하에 하니까 안 들으신 분은 이번 주까지만 들으시면 되니까 혹시 제가 오늘 모르는 얘기를 조금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모뉴엘의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너무 신기했어요. 또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너무 신기했어. 첫 번째 위에서 봤더니 매출이 1조가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매출 1조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된다고요. 매출 1조 넘어. 괜찮은 회사 같더라고. 오, 빌 게이츠도 극찬했는데 매출 1조 넘어? 대박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매출 채권이 여러분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숫자를 좀 더 MSG를 칠게요. 매출 채권이 0.9조였어요. 매출 채권이 뭐예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게 되면 돈 받을 권리가 생기지.
그걸 매출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매출 물건 팔게 1조치나 되는데 외상으로 판 게 0.9조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 말이 돼요? 외상거래 이렇게 많이 하나? 연말에 재무상태 경시할 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설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웃긴 건 여기 보면 차입금 은행한테 돈 빌린 게 0.8조쯤 됐다고요. 은행한테 돈 빌린 게 은행한테 대출 받는 게 8천억이 있대. 말이 돼? 매출을 1조 나는 회사가 은행에서 차입금을 8천억이나 빌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아닐 거야 설마 떨리는 마음으로 현금 흐름표를 봤어요. 현금 흐름표는 1년 동안 이 회사의 현금에 유입된 금액과 유출된 금액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더라고. 매출이 1조나 나오는 회사인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매출이 1조나 되는데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힌 돈은 1년 동안 마이너스였대. 제가 여기까지 보고 더 이상 보지도 않았어요. 친구한테 야, 걔 이름이 동원인데 동원아, 내가 웬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너 여기 사기 같으니까 여기 회사 주식 사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사지 말고 나한테 술을 더 사야 된다고. 사면 진짜 너랑 나랑 위절일 줄 알아. 막 제가 이랬다고요. 그 친구가 왜 그래 하면서 위절했대. 왜 그래 그러면서 이 회사 주식을 안 샀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정확히 1년 있다 우리나라 그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큰 분식회계로 언론에 나오게 돼요. 사기쳤다고 이 자식들. 어떤 사기를 쳤냐면 우리나라에 여기 모뉴엘이 있어요. 모뉴엘이. 근데 얘네들이 아무도 모르는 저기 동남아에 모뉴엘 주니어를 자기들이 하나 만들었다고요. 둘 다 내 회사야. 근데 해외 회사를 차려놨기 때문에 얘랑 같은 회사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얘랑 나랑 한 몸이었다고요. 그리고 모뉴엘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물건을 팔았다고요. 어떻게? 외상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을 계속 팔았어. 그러니까 매출이 1조가 된 거야. 실제로 나중에 채권단이 여기 가보니까 창고에 로봇 청소기가 나오다가 더 이상 보낼 게 없으니까 박스에 벽 돌려서 보내고 그랬다고요. 진짜. 포레알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나서 얘한테 뭐 한 거야? 얘도 나니까 돈은 없겠지. 내가 나한테 물건 판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매출 채권을 막 쌓여간다고 끊어줬다고. 매출 채권이 막 쌓여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모뉴엘이 은행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야, 나 해외에 있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얘한테 받을 돈이 있거든? 요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돈이 꽂히겠지. 하지만 대출이 꽂혔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된다고요. 이게 언제 발각되는지 알아? 얘가 대출 받았는데 돈을 못 갚는 거야, 은행이. 은행한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너무 답답해갖고 요 매출 채권을 자기들이 직접 추심했다고요. 찾아갔어, 은행에. 야, 너 돈 좀 줘. 네가 발행한 매출 채권을 담보로 내가 대출해주는데 걔가 못 갚겠더라. 대신 이 매출 채권 내가 대신 들고 왔으니까 요거 좀 돈 좀 줘 그랬다고요. 봤더니 모뉴에 사장이 앉아있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 휴지 조각인 걸 알았죠. 그래서 이때 은행도 피해를 엄청나게 봤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정보를 이걸 보면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제 친구가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회계예요. 이게 회계라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 그럼 이 기업과 관련해서 제 친구는 이 기업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뉴엘이라고 합시다. 제 친구는 모뉴엘 어떤 사람이야? 모뉴엘의 이해관계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회계에서는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이 잘 안 써요. 모뉴엘의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뉴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를 뭐라 그러냐면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제 친구는 왜 정보가 필요할까요? 제 친구가 재산이 한 100억 되면 모뉴엘에도 투자하고 해커스에도 투자하고 할 수 있겠죠. 그놈의 돈이 왜 쓰죠? 어떻게 와이프 몰래 돈 모아갖고 주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정보를 알아서 좋은 데 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이용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살지 말지 의사결정을 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야 좋은 정보를 받아가면 주식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식별이라는 건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회계라고 해요. 좀 이따 보시면 돼.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회계라는 게 뭐 같아요? 회계가 뭐예요? 오늘 집에 갈 때 엄마가 야 너 오늘 조합반 너 처음 들었다며? 오늘 회계 수업 들었다며? 회계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회계 뭐라고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기가 뭐냐면 일본어예요, 일본어. 부기가. 근데 이게 영어로도 북키핑이거든요, 북키핑. 북키핑이 일본어로 부기가 된 거죠. 북키핑이 뭐예요? 장부 기록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기장. 장부 기록하는 게 북이라고요. 그럼 회계랑 북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똑같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여러분이 아마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실 때 최대를 주중하는 게 지금 첫 시간일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제가 5분만 더 하고 끊을게요. 자, 괜찮죠? 5분만. 저 다른 개념이라고요. 왜 두 개가 다를까? 회계랑 부기가. 부기는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회계는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회계의 목적 뭐라고? 정보 제공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여러분, 봐봐. 놀랍죠 여러분? 오래 걸린다니까요. 자 봐봐요, 봐봐요. 아니 정보 제공하는데 뭐 제공하다, 우리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 왜 해요 그러는데.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보시죠. 제가 리스를 하고 싶어요. 리스를 자동차 이제 리스할 때가 돼서 리스를 하고 싶은데 요즘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윤돈이가 있고요. 제가 현대캐피탈에서 리스한다고 할게요. 여기 현대캐피탈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G90을 리스하고 싶어갖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리스가 뭔지 아세요? 리스? 리스 얘기 많이 나오죠. 리스 많이 하잖아요. 리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스. 리스. 자동차를 빌려 쓰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G90을 타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게 풀옵션 하면 1억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1억이 어딨어 현금으로. 그랬더니 카드로 할부로 끊자고 그러더니 내 카드에 한도에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카드 10장 모아서 가? 야 그래요? 할 수가 없잖아요. 1억이 없어. 뭐 어떻게? 현대캐피탈이 전화를 한다고요. 야, 너 미안한데 나 대신 현대자동차에 돈을 좀 내줘. 그런다고요. 현대캐피탈 알았어 그러고 현대자동차에 현대캐피탈이 1억을 대신 내줘요. 야, 우리 고객이 G90 산다니까 1억 내가 줄 테니까 우리 고객한테 G90 보내 그런다고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현대캐피탈한테 1억을 받아갖고 차를 윤돈이한테 보내요. G90을. 어렵지 않죠? 그럼 윤돈이는 이제 차를 받았잖아. 그거 타고 다닐 거라고요. 그쵸?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차 타고 다니면 자랑만 해? G90 뽑았어요 막 그래? 자랑만 해? 뭐 해줘야 돼요? 뭐 하긴 뭐 해줘야 돼? 현대캐피탈한테 돈을 1억 빌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스 기간 동안 1억 빌린 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리스 거래예요. 텔레비에서 얘기한 리스 거래가 다 이 거래라고. 나 대신 돈을 내주고 내가 리스 기간 동안 리스료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원금이랑 이자 갚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요. 가만히 보니까 요 리스 거래라는 건 결국 무슨 거래 같아요? 요 본인이 생각해볼 때 어떤 거래인 것 같아요? 리스 거래는 리스 거래입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 무슨 거래 같아요? 그쵸. 돈 빌려서 차 산 거래라고요. 현대캐피탈한테 돈 빌려서 차 산 거야 내가. 그럼 윤돈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윤돈이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있을까? 돈 빌려왔으니까 부채가 있을 거예요. 돈 빌려서 G90 샀으니까 차가 자산으로 있을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리스 거래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차는 현대캐피탈 거야. 현대캐피탈이 지 돈 냈잖아. 실제로 리스 거래하면 자동차 등록증은 현대캐피탈 이름으로 나와요. 인돈이 거 이름으로 안 해줘.
차는 윤돈이 소유가 맞는데 자동차 등록증에는 현대캐피탈 소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리스로 자동차 하게 되면 신호 위반 하잖아요? 벌금은 내가 내지만 벌과금은 그 벌점 깎이는 건 안 깎여요. 왜냐면 현대자동차 이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봐봐요. 이 경우에 야, 차는 현대자동차가 차 1억 주고 산 게 맞지. 원래는 현대자동차가 차를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한테 1억을 보내고 차를 받은 다음에 순식간에 윤돈이한테 차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윤돈이는 정말로 현대캐피탈에 차를 빌려 쓰는 거라고. 네가 차 빌린 거에 대해서 렌트비만 내는 거야. 마치 렌트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회계 처리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스 보면 이거 있어요. 리스 거래도 리스 자동차 탈 때 리스 거래도 있고 장기 렌트카도 있어요. 리스 거래는 뭐냐면 진짜로 저 현대캐피탈이 얘기했던 첫 번째 파란색처럼 거래를 하는 거고, 장기 렌트카는 현대캐피탈이 차를 진짜 사.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마치 제주도에서 우리 렌트하듯이 렌트를 하는데 아주 장기로 렌트한다고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저 파란색 리스 거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에 하허호가 안 나와. 진짜 내 차기 때문에. 근데 장기 렌트하면 번호판에 하허호가 뜬다고요. 또 이거 민감한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 렌트카가 조금 더 싸. 그래서 하허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허호로 탄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럼 이 경우에 봐봐. 장기 렌트로 차를 빌린 사람은 재무상태표에 뭐가 뜰까? 윤돈이 재무상태표에 장기 렌트로 차를 빌리면 뭐가 뜰까? 아무것도 안 떠요. 진짜로 차를 빌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게 아니야. 진짜로 빌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차를 렌트해서 10년 동안 탄대. 둘 다 자기만 탔대. 그럼 사실상 내 건데도 불구하고 요걸 장기 렌트라고 우겨버리면 내 재무상태표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따라올 수 있겠죠? 기업들 중앙에서 요거 갖고 차이가 나는, 실제로 요렇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예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도 비행기 몇 천억 하는 걸 자기들이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껴서 요 거래를 한다고요. 실제로 여기 금융기관 보잉사 대한항공 아시아나예요. 실제로 비행기도 이렇게 빌린다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한항공은 요렇게 회계 처리해. 근데 아시아나는 요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가 부채가 훨씬 적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좋아 보여요, 재무제표가. 아시아나는 비행기 빌린 거에 대해서 부채가 안 잡혔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시아나에 비해서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부채가 너무 많다, 쓰레기 이런다고요.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겠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겠어요? 장기 렌트에도 약속된 기간까지는 렌트료를 무조건 내줘야 돼. 해약하면 위약금 낸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렌트료 내는 것도 이거 금액이랑 똑같아요. 얘나 본질은 똑같아. 얘도 앞으로 약정된 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은 매달 렌트료를 내야 된다고. 얘는 렌트료로 내고 얘는 이자로 내는 거라고요. 금액이 거의 똑같다니까요. 그럼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요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을까? 당연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얼마 전까지는 리스 거래에 대해서 요렇게 회계 처리해도 되고 요렇게 회계 처리해도 되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게 사라졌다고. 모든 리스 이용자는 윤돈이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게 왜 개정됐겠어? 회계 목적 때문에 그래요. 회계 목적이 뭐라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얘보다는 얘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회계 계정별로 다양한 회계 처리를 배울 건데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요렇게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요렇게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근데 IFRS는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정보 이용자한테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까? 하면 결국 근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회계의 정의가 나오게 된다고요. 이게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으로 이제 회계를 배우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려면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네,
회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과정, 줄여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로부터 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거기 가운데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1분만 더 얘기하고 오셔도 되겠죠? 그럼 이 회계라는 게 결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요 회계를 보면 우리 재무적 정보가 있고요, 비재무적 정보가 있어요. 회계에는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가 있다고. 재무적 정보는 뭘까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해요.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한다고요. 그럼 비재무적 정보는 뭐겠어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걸 비재무적 정보라고 하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 보세요. 얘 무슨 정보야? 제가 이거 봤잖아요. 친구가 주식 물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정보야? 이게 재무적 정보예요. 금액 나와 있잖아. 9조, 8조, 1조. 이런 것들이 재무적 정보라고요. 그럼 빌 게이츠가 러브했다는 건 무슨 정보? 심지어 이거 회사 소시섭 씨가 광고했거든요. 뭐 연관된 분은 아니에요. 소시섭 씨가 광고하고 빌 게이츠가 이거 하다는 소리 되게 유명했다고요. 이건 무슨 정보예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재무적 정보라고요. 그럼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 10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만 포함시켜야 되나? 아니에요.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사의 주가 평가하고 그럴 때 그 기업의 성과랑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진의 마인드, 경영진의 여태까지 업적 이런 것들 다 따진다고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밑에 보시면 회계의 정의는 회계의 실체, 거래나 사건을 기록, 분류, 요약, 해석하는 기술로 보아 회계 정보의 생산 측면, 부기만을 강조하지 않고 회계 정보의 이용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한데, 회계 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하고 재무 정보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셀프 스터디에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재무적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정보, 비재무적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한 정보 나와 있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그럼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 두 가지 뭡니까? 회계라는 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필요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정의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정의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회계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재무적 정보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한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얘기라고요. 오케이,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쉴게요.